자, 교과서 40조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자,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고려의 건국 초에는 북진 정책을 폈어요. 고려는 북진. 나라 이름도 고려였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그걸 밝힌 거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폈다. 북진 정책의 사례로는 왕건 때 그 서경,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있지. 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서쪽의 수도란 뜻이야. 고려의 원래 수도는 개경인데 서경을 서쪽의 수도, 평양을 서쪽의 수도 서경이라 부르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청천강 유역까지 진출했죠. 왕건의 북진으로. 또 그때 당시에 고려 위쪽에 거란족이 있었거든. 원래 고려가 있으면은 발해가 있었어. 근데 우리 앞서서 했었죠. 발해가 멸망해 버렸잖아.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언제든지 치고 올라가겠다 우리는. 왜? 너희들은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거란을 배척했다. 대신 고려가 친하게 지낸 나라는 어디냐? 이 거란이 있으면, 다시 거란과 고려가 있으면은 이 중국 땅에, 이거 한반도예요. 중국 땅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고려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거를 친송 정책이라고 해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였다. 그래서 송나라 역시도 송나라도 거란 견제를 위해서 고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고려가 계속해서 거란을 적대시하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자 거란이 침패 옵니다. 거란이 고려로 쳐들어와요. 총 3번 쳐들어오는데 3차례까지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뭐 군대를 끌고 막 오니까 고려 조정에서 항복하자는 얘기가 나와. 소손영이 군대를 너무 많이 끌고 와서 항복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서희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외교 담판을 지어요. 소손영을 만나서 얘기를 해. 소손영이 그럽니다.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근데 왜 자꾸 북진 정책을 펼치느냐? 그러자 서희가 그러죠. 아니다. 우리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이다.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왜 우리 거란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고 저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서희가 대답하기를 그것도 틀렸다.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이 있다. 그래서 그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육상으로 교통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너네가 우리한테 그 고려 북쪽에 땅을 준다면 그 땅을 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성을 쌓고 그리고 너희랑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거란이 땅을 뺏으러 왔다가 오히려 강동육주라고 하는 땅을 고려에게 주게 됩니다. 강동육주를 차지해요. 자, 여기서는 고려가 싸움에서 그 이득을 얻었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다음에 근데 고려가 여전히 이 말을 안 들어. 여전히 얘들이 고려 원하는 만큼 고려가 교류를 안 해줘. 땅만 얻어가고. 그러다 2차 침입을 해옵니다. 2차 침입에서는 고려가 개경에 함락당합니다. 개경 함락. 그리고 왕이 도망가요. 그때 고려가 이제 피신 갔다가 약속을 해. 우리 항복하겠다.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군대를 물려달라. 그래서 거란이 군대를 물릴 때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후방을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이제 항복하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항복하러 올 줄 알았지. 근데 안 가죠, 고려가 또. 고려는 되게 이렇게 외교 관계를 되게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를 했어. 자, 고려가 항복하러 안 오니까 거란이 3차 침입을 해옵니다. 근데 3차 침입 때는 고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귀주 대첩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거란을 물리치고 나서 고려는 북방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거란이 또다시 쳐들어올 걸 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승부, 여기는 고려의 패배, 여기는 고려의 승리, 1승 1무 1패로 이렇게 거란과 공방전을 벌입니다. 이 거란과 고려의 싸움에서 고려가 이렇게 싸움을 잘했던 거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송나라, 요나라, 고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된 겁니다, 이들의. 자, 다음에 고려는 이때 이후에 이제 특별한 전쟁이 없어요. 이 강감찬의 활약 이후에 특별하게 크게 전쟁이 없어. 그렇게 되자 고려 내부에서 문벌이라는 세력들이 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신라 육두품 출신의 신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점점 이렇게 다수의 고위 관리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혼인을 맺는다던가 하면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게 돼.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문벌은 어떻게 고려의 권력을 차지했느냐? 이들은 관직에 진출할 때 과거제도 그리고 음서, 앞에서 했었죠. 과거는 시험이고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료의 자료를 시험 안 보고 뽑아주는 거. 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해서 국가의 요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여러 가문들끼리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점점 더 결속을 강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벌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간 순서대로 쭉쭉 가고 있는 겁니다. 이 1, 2, 3, 4가 문벌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아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 나왔던 그 여진족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원래 여진족은 부족 단위로 막 쪼개져 있어가지고 비록 싸움은 잘하지만 고려의 대규모 병력 앞에 좀 약했어. 근데 여진이 점점 세력을 자기들끼리 합치게 되는 거야. 여진의 세력이 규합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고려에서 여진 정벌을 나섭니다. 윤관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윤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신 출신인데 이 전쟁에서는 장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윤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특히 핵심은 이겁니다. 신기군, 기병대예요. 신보군은 보병이고 항마군은 스님으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왜 신기군이 중요하냐? 여진족이 막강했던 이유가 이거야. 여진족이 당시 기마병을 정말 잘 썼는데 고려가 보병 중심이라서 여진족이 기병을 따라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을 한 거야. 이 특수부대에서는 기병을 양성을 해서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결국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섰고 동북구성이라는 영토를 확보합니다. 동북구성은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다행히 지도 문제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북구성을 확보하고 여진을 정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와가지고 계속 돌려달라 그래. 동북구성 돌려달라. 그리고 또 여진족이 와가지고는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협박하고 요구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고려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결국 이 동북구성을 반환해버립니다. 여진족에게 돌려줘요. 그렇게 되자 여진족은 이 동북구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워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 금나라가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앞에 이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여기 이걸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거란이 세웠던 나라는 요 나라인데, 거란이 세웠던 요 나라마저도 정복을 해버립니다. 거란이 세웠던 요 나라마저도 정복을 하고 중국의 패권을 차지한 거야. 송나라도 얘네들이 한번 멸망시킵니다. 송나라가 북송이라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 정도로 강해져서 금나라가 고려를 찾아옵니다. 고려를 찾아와서, 야, 옛날에는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동북구성 갈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너네한테 숙였지만 이젠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다. 너희 우리랑 군신 관계를 체결하자. 고려가 신하가 되고 금나라가 군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고려와 금 사이 군신 관계, 이게 맺어져요. 이때 조정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지. 어떻게 우리가 그전까지 잊었던 나라한테 저런 걸 맺어주냐 하면서 막 반발을 하는데, 당시 고려의 이 문벌 중에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용합니다. 군신관계 수용. 그래서 고려는 금나라하고 무력 충돌은 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북진 정책은 못하죠. 쳐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신하 나라가 되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고려 문벌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힘이 강했냐? 이자겸이 그 자기 딸들을 갖다가 예종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자겸의 딸과 예종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인종이거든. 근데 인종은 또 누구랑 결혼시키냐? 이자겸의 또 다른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이자겸이 이 인종에게는 장인어른인 동시에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 둘 다 이자겸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당시에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인종이 그러면 자기 이모랑 결혼한 게 되는 거잖아. 자기 엄마의 동생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자겸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 중첩된 혼인관계. 여기서 제일 좋은 가문은 왕실이거든. 왕실하고 계속 혼인을 맺으면서 세력이 막강해지는 거야. 거기다가 이자겸 옆에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뭐 좀 많이 조명되던데, 한반도의 소드마스터라고 하죠. 척준경이라는 사람은 요 윤관이 여기 여진정벌 할 때 그때도 참여해가지고 뭐 혼자서 막 가가지고 뭐 수십 명을 베고 막 그랬다고 해요. 한반도 최강의 장군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척준경이 항상 곁에 있어서 엄청나게 막강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왕이. 이자겸이 너무나도 강했고, 이자겸은 왕이 되고 싶었어.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는 외손주의 나라를 뺏어서 이씨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자겸의 난. 인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에, 인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인종이 선택한 거는 이 둘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척준경을 포섭을 하는 거야.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척준경을 포섭을 해서 결국엔 둘이 싸움을 붙였고, 그래서 이 반란을 인종이 진압했다. 자, 진압은 했지만 당시 문벌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자겸이 왕의 장인이자 뭐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왕까지 되려고 하는 정도로 문벌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자, 6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인종 때 일이에요. 역시 그 이자겸의 그 손주였던, 외손주였던 인종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당시 이자겸 난으로 또 궁궐도 불타버렸거든. 이런 상황에서 왕의 권위가 바닥을 치니까 인종은
그러면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도읍을 옮기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마침 승려 출신인 묘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묘청이 꼬시는 거야, 인종을. 도읍을 옮기자고. 그래서 인종은 묘청의 거점이었던 서경, 아까 평양이라고 했었지, 서경으로 천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서경에 막 궁궐을 짓고 막 추진을 해요. 묘청이 이때 막 풍수지리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서경 천도를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 서경 천도 주장은 결국 개경파, 보수 세력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문벌 보수 세력, 개경파에게 진압당합니다. 개경파에 의해서 이거는 진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표로 좀 볼게요. 서경파하고 개경파가 있는데, 대표 인물로는 서경파에는 묘청, 그리고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묘청과 그리고 정지상이라는 사람. 서경파에는 삼국사기를 썼던 개경파에는 김부식이 대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경파는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을 하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개경파는 개경에 남자. 그리고 서경파에서는 풍수지리설을 근거합니다. 또 묘청이 스님이니까 좀 불교랑도 관련이 깊겠죠. 반면에 개경파에서는 유교. 김부식이 그러지,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뭐 도읍을 옮기고 풍수지리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서경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풍수지리가 서경의 명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경으로 옮기고 황제를 칭하자. 다음에 금나라, 그 여진족의 금나라를 정복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경으로 옮기기만 하면 금나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반면에 개경파에서는 말도 안 된다. 금나라가 얼마나 강한데. 사대관계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은 결국 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 두 사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두 사건 다 당시 문벌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금나라 정복 얘기가 나왔잖아. 만주를 정복하자는 얘기였잖아. 북방으로 올라가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가서 이런 역사가가 등장하거든.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조선사 1000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채호가 생각한 건 그거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진행돼서 서경으로 옮기고 금나라를 정복했다면 우리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됐고, 그럼 일제강점기도 겪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채호는. 그래서 그렇게 조선사 1000년 동안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